인간은 오래전부터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등의 발명으로 이제는 낮과 밤에 관계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대인의 햇빛을 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광욕의 이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보기 좋게 그을리셨네요. 이는 사람들이 제게 자주 건네는 말입니다. 햇볕에 그을리는 고령자가 드물기 때문에 제 피부가 구릿빛으로 보이는 것은 더욱 독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산책하며 일광욕을 하는 결과입니다. 산책 외에도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집 근처를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이 햇볕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갑니다. 햇볕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동안 오래 햇볕을 쐬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과 나무에 그늘이 있어 산책하며 직접 햇빛을 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과로는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설정되어 있으며 낮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증가해 몸의 활동 에너지를 촉진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증가해 휴식 상태를 유도합니다. 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 등 몸의 기본 기능이 안정화됩니다.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햇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불규칙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은 세로토닌의 활성화와 분비량 증가에 기여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 조절, 그리고 정서 안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세로토닌 분비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광욕이 필요하며 햇볕에 노출되면 치매 증상이 개선되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광욕은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중요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다공증에 더 쉽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하여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골다공증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것의 문제점에 주의해야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이점이 훨씬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햇볕이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실시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체조를 하거나 걷기를 습관화합니다. 저는 식전에 약 5분 동안 직접 고안한 체조를 합니다. 이는 단지 5분이므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은 간단해야 합니다. 저의 체조는 침대에서 하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포함합니다. 수면 시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침에 몸이 굳어집니다. 이에 따라 체조를 통해 굳은 몸을 풀어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뻣뻣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몸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특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따라 자주 움직이는 부위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위가 나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위는 자주 사용하지만 그 외 부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몸의 부위를 의식하며 체조를 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날 때 가장 유연하며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체조를 통해 하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단련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자주 밖에서 걷는데 거의 중심을 잃어 휘청거린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체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체를 단련하는 5분 체조 방법. 양팔로 두 다리를 감싸 안고 허리를 10초 동안 스트레칭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리고 좌우로 바닥에 기울이며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듯이 두 다리를 공중에서 회전시킵니다. 좌우 각각 10회를 한 세트로 하여 이를 3세트 반복합니다.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린 후 다시 오므립니다. 이 동작을 5회 실시하며 이를 3세트 반복합니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에 포함하는 채소는 신선초, 고구마잎, 푸른 파파야,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가지, 배추, 소송채, 시금치, 청경채, 오크라, 무, 적양파, 샐러리, 브로콜리, 부추, 껍질, 콩, 토마토, 여주 열매, 자색 고구마, 호박, 수세미, 차조기, 콩나물, 파, 공심채, 고수 등이 포함됩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대부분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거나 데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8종류의 채소를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채소를 익히기 위해 전날 밤 전기밥솥에 가다랑 어포, 다시마, 적당량의 물, 뿌리 채소를 넣고 백미 취사로 설정해 두면 다음날 아침에 익은 채소가 완성됩니다. 아침 주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마십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썬 당근과 식화사즙 또는 레몬즙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서 매일 아침에 마시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출근 전에 바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편리하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가 높은 채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채소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충분한 채소를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 양배추, 가지, 당근 등 5종류 이상의 채소를 가볍게 삶거나 볶아 먹습니다. 채소를 삶을 때는 고온에서 길게 삶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대부분 보존됩니다. 찌개 요리에는 해조류인 큰실말, 미역, 녹미채 등을 추가하고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버섯류와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함께 넣어 맛을 더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습관이 건강한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섭취합니다. 대만은 과일이 풍부하고 맛있어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량 먹는 것을 습관화하였는데 주로 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피토케미컬 중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와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섭취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평소에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량이라도 매일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과일을 피하곤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품종 개량으로 인해 과일의 당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케이크나 과자처럼 단 과일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과일이 혈당에 안 좋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의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달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식후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며 이는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과일의 탄당류는 이런 급격한 혈당치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보다는 기초대사가 높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특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하루에 여러 번 간식을 먹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공복감이 늘어나게 되고 입이 심심할 때 과자와 차를 함께 먹게 됩니다.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과자를 항상 곁에 두고 조금씩 먹다 보면 하루에 상당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별도의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공복감을 느끼지 않아서 간식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섭취하는 간식으로는 초콜릿, 비스킷,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의 주요 성분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므로 이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편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며 이 인슐린은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따라서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가 쉽습니다. 또한 간식을 자주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에 부담을 줍니다. 계속 간식을 섭취하면 위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주 간식을 섭취하면 위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도 거의 섭취하지 않는데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 간식 섭취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면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사 후에도 공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급증시키고 이러한 수치는 급속히 상승 후에 빠르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가 떨어질 때 공복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 습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을 지나치게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의욕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한 결과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생활은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할 때 잠을 자고 먹고 싶을 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면 쉴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므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담을 받지 않는 생활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는 생활을 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나빠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이어져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열중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고령자는 보통 젊고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무료한 환자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이나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던 만큼 집에서 푹 쉬었지만 3주 동안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해 선생님, 언제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하시나요? 라고 묻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복귀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항상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퇴원 후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본래 상태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의 일부였습니다. 집에서만 머무는 것은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리에 누운 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고령자의 몸은 과도한 보호로 인해 신속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 하반신이 약해지고 이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주간 누워있을 경우 기존 상태로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고령자가 질병으로 인해 외출을 못하고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지내면서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휴양 시간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긴 휴양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짧은 휴양으로 강제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의 경우도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일해온 덕분에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좋아하는 미국 시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 보입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도 반대로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몸이 늙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보면서 이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진행성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대처해 기적처럼 완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관리만 해도 좋아질 병인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하여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담긴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외울 만큼 암기하였습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등의 발명으로 이제는 낮과 밤에 관계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대인의 햇빛을 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광욕의 이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보기 좋게 그을리셨네요. 이는 사람들이 제게 자주 건네는 말입니다. 햇볕에 그을리는 고령자가 드물기 때문에 제 피부가 구릿빛으로 보이는 것은 더욱 독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산책하며 일광욕을 하는 결과입니다. 산책 외에도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집 근처를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이 햇볕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갑니다. 햇볕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동안 오래 햇볕을 쐬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과 나무에 그늘이 있어 산책하며 직접 햇빛을 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과로는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설정되어 있으며 낮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증가해 몸의 활동 에너지를 촉진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증가해 휴식 상태를 유도합니다. 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 등 몸의 기본 기능이 안정화됩니다.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햇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불규칙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은 세로토닌의 활성화와 분비량 증가에 기여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 조절, 그리고 정서 안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세로토닌 분비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광욕이 필요하며 햇볕에 노출되면 치매 증상이 개선되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광욕은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중요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다공증에 더 쉽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하여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골다공증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것의 문제점에 주의해야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이점이 훨씬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햇볕이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실시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체조를 하거나 걷기를 습관화합니다. 저는 식전에 약 5분 동안 직접 고안한 체조를 합니다. 이는 단지 5분이므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은 간단해야 합니다. 저의 체조는 침대에서 하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포함합니다. 수면 시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침에 몸이 굳어집니다. 이에 따라 체조를 통해 굳은 몸을 풀어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뻣뻣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몸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특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따라 자주 움직이는 부위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위가 나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위는 자주 사용하지만 그 외 부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몸의 부위를 의식하며 체조를 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날 때 가장 유연하며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체조를 통해 하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단련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자주 밖에서 걷는데 거의 중심을 잃어 휘청거린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체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체를 단련하는 5분 체조 방법. 양팔로 두 다리를 감싸 안고 허리를 10초 동안 스트레칭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리고 좌우로 바닥에 기울이며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리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듯이 두 다리를 공중에서 회전시킵니다. 좌우 각각 10회를 한 세트로 하여 이를 3세트 반복합니다.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린 후 다시 오므립니다. 이 동작을 5회 실시하며 이를 3세트 반복합니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에 포함하는 채소는 신선초, 고구마잎, 푸른 파파야,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까지, 배추, 소송채, 시금치, 청경채, 오크라, 무, 적양파, 샐러리, 브로콜리, 부추, 껍질, 콩, 토마토, 여주 열매, 자색, 고구마, 호박, 수세미, 차조기, 콩나물, 파, 공심채, 고수 등이 포함됩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대부분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거나 데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8종류의 채소를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채소를 익히기 위해 전날 밤 전기밥솥에 가다랑 어포, 다시마, 적당량의 물, 뿌리 채소를 넣고 백미 취사로 설정해 두면 다음날 아침에 익은 채소가 완성됩니다. 아침 주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마십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썬 당근과 식화사즙 또는 레몬즙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서 매일 아침에 마시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출근 전에 바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편리하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가 높은 채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채소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충분한 채소를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 양배추까지, 당근 등 5종류 이상의 채소를 가볍게 삶거나 볶아 먹습니다. 채소를 삶을 때는 고온에서 길게 삶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대부분 보존됩니다. 찌개 요리에는 해조류인 큰실말, 미역, 녹미채 등을 추가하고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버섯류와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함께 넣어 맛을 더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습관이 건강한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섭취합니다. 대만은 과일이 풍부하고 맛있어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량 먹는 것을 습관화하였는데 주로 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피토케미컬 중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와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섭취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평소에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량이라도 매일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과일을 피하곤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품종 개량으로 인해 과일의 당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케이크나 과자처럼 단 과일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과일이 혈당에 안 좋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의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달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식후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며 이는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과일의 단당류는 이런 급격한 혈당치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보다는 기초대사가 높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특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하루에 여러 번 간식을 먹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공복감이 늘어나게 되고 입이 심심할 때 과자와 차를 함께 먹게 됩니다.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과자를 항상 곁에 두고 조금씩 먹다 보면 하루에 상당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별도의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공복감을 느끼지 않아서 간식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섭취하는 간식으로는 초콜릿, 비스킷,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의 주요 성분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므로 이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편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며 이 인슐린은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따라서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가 쉽습니다. 또한 간식을 자주 먹으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에 부담을 줍니다. 계속 간식을 섭취하면 위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주 간식을 섭취하면 위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도 거의 섭취하지 않는데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 간식 섭취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면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사 후에도 공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급증시키고 이러한 수치는 급속히 상승 후에 빠르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가 떨어질 때 공복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 습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을 지나치게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의욕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한 결과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생활은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할 때 잠을 자고 먹고 싶을 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면 쉴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으므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담을 받지 않는 생활은 심신의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는 생활을 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나빠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이어져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열중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고령자는 보통 젊고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무료한 환자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이나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던 만큼 집에서 푹 쉬었지만 3주 동안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해 선생님, 언제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하시나요? 라고 묻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복귀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항상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퇴원 후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본래 상태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의 일부였습니다. 집에서만 머무는 것은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리에 누운 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고령자의 몸은 과도한 보호로 인해 신속하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 하반신이 약해지고 이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주간 누워있을 경우 기존 상태로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고령자가 질병으로 인해 외출을 못하고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지내면서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휴양 시간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긴 휴양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짧은 휴양으로 강제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의 경우도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일해온 덕분에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좋아하는 미국 시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 보입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도 반대로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몸이 늙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보면서 이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진행성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대처해 기적처럼 완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관리만 해도 좋아질 병인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하여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담긴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외울 만큼 암기하였습니다.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